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집단 투기 의혹, 정부가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동시킨 이 합동조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인데요.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면 폐가 망신을 시킬 거라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면 폐가 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열흘 전 취임한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불러 철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특별수사단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참여시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는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까지 자금 추적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정부합동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임직원들도 모두 신설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조사 1차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 3천여 명이고 2차 조사 대상인 가족까지 더하면 10만 명에 이릅니다. 조사 기간은 3기 신도시가 공식 발표된 지난 2018년 12월 이전 5년치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1차 조사 대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임직원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걸 취득한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엄밀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그 수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도 수사 기법과 방향 등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라며 검경 협력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수사본부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수사 대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시의 6급 공무원이 광명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을 미리 사들인 게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는 처음 등장한 사례인데요.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명시 흥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800제곱미터 땅입니다. 수원 광명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KTX 광명역과 3km도 안 떨어진 요충지입니다. 지난해 7월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이 땅을 4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7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가족 4명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샀습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 것도 없고 아예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최근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이 땅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경사가 진 산 비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땅을 개간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평평해졌습니다. 임야는 보통 논밭보단 보상금이 쌉니다. 하지만 평평한 임야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까지 판이었지. 땅 파는 적 있잖아요. 올해 판 거예요, 올해. 올 봄에 나오니까. 이 공무원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신도시에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광명시는 이 공무원이 주택이나 토지 담당 부서 소속은 아니라며 취득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엔 여당 소속 시흥시 의원이 딸 명의로 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김포시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 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어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줄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살 수 있죠. LH 직원들은 농지를 사면서 직업이 농업인이고 벼를 심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놓고 키우기 쉽고 보상 잘 나오는 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인데요.
땅을 강제로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신도시 예정지.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함께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땅의 용도는 농지였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헌법 12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이 어떻게 농지를 사들였을까? 이들이 시흥시청에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먼저 취득 목적, 농업 경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농계획서를 보니 주 재배 작물은 벼라고 돼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 노동력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유한 장비가 없습니다. 분무기 한 대와 관리기 한 대를 앞으로 보유하겠다는 계획만 써냈습니다. LH 직원들은 자신들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농사 경력이 7년이라고 적은 직원도 있습니다. 직업란에는 주부나 자영업을 적기도 했습니다. 시흥시는 이걸 근거로 농지 취득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내준 겁니다. 지금 그 땅에는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 묘목들만 빽빽합니다. 벼농사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무 심어놓으면 별로 관리할 게 없잖아. 무슨 버드나무라고 그러던데.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지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엉터리 영농계획서 한 장만 내면 외지인들도 얼마든지 농지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LH 본사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농지는 농업 기반이다. 투기꾼 소유 농지 즉각 몰수하라. 농지법 10조는 거짓으로 농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농사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불가능하더라도 강제로 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명령하는 등 철저하게 그런 어떤 투기익들을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다는 신고 중 우선 8건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1차 검토한 결과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11명 중 8명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와 같은 날, 같은 요양병원에서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입소자들에게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백신 접종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동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자체에 백신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 숨진 8명 모두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요양병원 입소자들이었습니다. 기저질환하고 연관된 사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3,915건, 누적 접종자 31만여 명의 1.24%입니다. 사망 1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33건, 경련이나 중환자실 입원은 5건이었고 그 외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두통과 발열처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증상들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신고율이 5, 60대보다 높았는데 젊은 층의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원이 들어갔을 때 어떤 면역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강도가 좀 더 면역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그런 이상 반응을 좀 더 세게. 백신별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접종자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2%, 화이자가 0.3%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3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인데요. 65세 이상도 접종하는데 문제 없다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이번 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기자입니다. 효과 논란이 일면서 65살 이상에겐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난주 열린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65살 이상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국의 임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80살 이상 접종자 가운데 입원 사례가 80% 넘게 줄었고 70살 이상에게도 감염 예방 효과가 60-7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된 국내 65살 이상은 모두 37만 명.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접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2분기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코박스 물량도 3월 달에 들어올 예정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접종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립을 해서 이런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인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방 접종을 해야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주요 상급 종합병원의 접종도 본격화돼 지난주 서울대 아산병원에 이어 세브란스, 삼성, 건국대 병원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31만 6천여 명. 전체 우선 접종 대상 가운데 41%가 접종을 마쳤고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 사흘 만에 4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개학을 한 학교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상황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 공판장 직원의 가족이 지난 6일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6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20여 명 포함됐는데 상당수가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공장 직원 57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20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외에 거주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 거주지 근처에서 검사를 받거나.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축구부 소속 학생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학 후 오랜 시간 함께 운동, 숙박,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역당국은 봄철에 이동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등교와 개학을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도 늘어나 9명의 내국인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5곳의 집단 감염 사례를 조사하다가 영국 변이 6건, 남아공 변이 3건 등 9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영국 변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는 좀 더 감시를 강화하고 분석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휴일에 줄어든 검사 건수가 반영된 수치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쯤 다음 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4차 유행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의 현행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주인의 만류에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들은 서로 잠깐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CCTV에 찍힌 상황은 달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9시 30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입니다. 4명의 남성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한 남성이 합석합니다. 5명이 된 참석자들은 식당 종업원이 술잔을 가져다 주자 서로 소주를 따라주고 건배도 합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며 대화도 이어갑니다. 5명 이상 합석해선 안 된다며 주인 가족이 번갈아가며 수차례 주의를 줬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집사람이 가서 얘기했고 아들이 가서 얘기했고 그런데도 안 나가서 제가 가서 5명 안 됩니다. 안쪽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 자리에 합석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들은 술집이 문을 닫는 10시 무렵까지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2, 3분을 제외하면 5명이 계속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걸 몰랐는지 장 의원은 술자리에 2, 3분 잠깐 들러 인사만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딱 5명 확인하고 나서 저도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한 2, 3분? 3, 4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4명이서 술 한잔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장 의원은 식당에 들어오면서 QR코드 본인 확인도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위반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장경태 의원 초대했던 거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그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아직 2 사람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쿠팡에서 1년 내내 새벽 배송을 해왔던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가족은 지방에 두고 혼자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1차 부검 결과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죠.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쿠팡 배달 노동자 48살 이모 씨가 지난 6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살던 이 씨에게 연락이 안 되자 지방에 사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 씨는 일주일 전 쿠팡에서 일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 여행도 취소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도저히 힘들어서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고시원에서 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쉬던 이 씨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1년 내내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벽에만 일했습니다. 부검 결과 의사는 뇌출혈과 심장혈관이 부어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과로사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대부분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것이죠. 야간 노동, 교대 노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또 뇌심혈관 질환의 부담 요인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쿠팡 측은 즉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는 건 2문장뿐, 나머지는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망 당시엔 휴가와 휴무 상태였다.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은 4일이고 주당 근무 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권고에 비해서도 근무 강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택배기사들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매일 1시간씩 무급 휴식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쉴 수 있는 배달기사는 없고 그 평가로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승급 승진 등이 이뤄집니다. 쿠팡 친구 대부분은 무급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당 4일 근무했다는 것도 설날 연휴에다 이 씨가 1년 만에 낸 휴가 등을 포함해 꼼수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직접적 사인이 뇌출혈과 심장질환이라는 1차 소견에 비춰보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쿠팡에서 최근 1년 동안 숨진 직원은 모두 7명. 이 씨가 발견되기 바로 전날에도 배달기사를 관리하는 40대 직원이 밤 11시에 퇴근한 뒤 쓰러져 숨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시장 가치가 최대 56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외신들도 지속적인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쿠팡은 줄곧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가장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가전제품의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다가 변을 당했는데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기계 앞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은 병원 후송을 준비하며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렛대를 이용해 기계를 들어올리자 몸이 끼어있던 작업자가 겨우 들려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49살 한모 씨의 상반신 일부가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한 씨는 고장난 사출기를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그걸 이제 점검점 확인을 들어간 상태에서 그게 작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출기에 쇠고리 있는 쪽이 끼었어요, 몸이. 경찰과 노동청은 점검 중인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기계를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2인 1조 작업 수칙과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한 뒤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사출기를 이용해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20명 안팎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지만 현재 법 적용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여권과 야권 후보들의 움직임과 후보 단일화 과정을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첫 회의부터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의 최대 약점인 10년 전 서울시장직 반납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불명예 퇴진한 서울의 과거가 미래를 이끌 수 없습니다. 서울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서울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을 미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박 후보는 또 그동안 언급을 피해온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웃으며 만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는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협공을 펼쳤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부끄러움을 모른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한 겁니다. 일요일 밤 맥주 회동을 가졌다는 두 후보도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면서도 제1야당이 단일 후보여야 한다. 아니다, 여당 후보를 이기는 후보여야 한다. 더욱 선명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개인 후보 오세훈이 아니라 그 공당의 제1야당의 그 후보, 대표 선수 후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단일화 시기를 놓고도 오 후보는 가급적 후보자 등록일 전에 하자, 안 후보는 더 서두르자는 입장이어서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아직도 학교에 매일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이 선생님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는 그냥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한테 유치원용 만화를 틀어주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자, 무엇이 부족한 건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한 초등학교의 온라인 수업.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교실 대신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나요? 네. 이 학교는 올해부터 전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화상으로 실시합니다. 가는 아무래도 보니까 정면에서 본 아파트의 모습이고, 나는 어디에서 본 모습이에요? 바로 위에서 본 모습이죠. 잠깐이라도 집중하지 못했다간 바로 티가 납니다. 마무리 영상 궁금해요? 네. 대답을 안 한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요, 여러분? 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 목소리도 들리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렇게 수업하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5교시면 5교시, 6교시면 6교시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집중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립학교들은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100% 실시간으로 해온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 알아봤더니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초등학생. 온라인 수업 5교시 중 2시간만 실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을 봅니다. 실시간 수업 때는 곧잘 집중했던 학생이 동영상 시간이 되자 간식을 먹고 들락거리더니 결국 휴대전화에 손을 댑니다. 지루하고 심심해. 학교에 가 있거나 줌 수업을 들으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의견이나 이런 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 수업을 틀어놓고 잠을 잔다거나 수업창을 작게 띄워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100% 게임으로 빠져요. 그걸 열어놓고 출첵만 하고 뭐 하고 롤 하다가 또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러더라고요. 보다 못해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한 부모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유튜브 링크 열고 수업을 최대한 늘려주셨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번엔 수도권의 또 다른 초등학생. 오늘은 2시간이 동영상 수업인데 학교에서 올려준 동영상을 클릭했더니 둘 다 8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40분 수업을 듣는 건데 그냥 저런 8분짜리 영상 보고 그냥 끝. 그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적 결손도 엄청 커지는 거고. 동영상 내용도 문제입니다. 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3학년 체육 수업 영상을 클릭했더니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선 꼬마버스 타요가 나오는 동요 모음이 1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는 내실 있는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왜 자기 애들은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의를 하면 교육부에서는 지역교육청 결정 사항이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사회 결정 사항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왜 맞춰주지 않느냐 라는 게 너무 이제 실망스럽고. 일선 학교에선 실시간 화상 수업을 늘리자는 교사들과 거부감을 보이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6명의 선생님 중에 줌으로 수업하려고 하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교육부에서 딱 못을 박아서 너희들 몇 월부터는 뭐 줌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하고 공문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교육부는 그동안 뭘 한 걸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초 내려보낸 온라인 수업 지침 공문들입니다. 실시간 수업 최소 횟수나 시간을 정하거나 실시간 수업이 전체 90% 이상 하루 한 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교육청은 단 3곳뿐. 다른 곳들은 노력, 확대, 활성화 같은 추상적 표현만 해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냐 뭐 교과 내용이라던가 아이들 그때그때 필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해주시는 그런 걸 발휘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각 학교가 이런 공문을 받은 건 개학이 코앞인 지난달 겨울방학 중이었습니다. 교사들이 문의를 했어요. 근데 당장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육청에서의 대답은 불가능할 겁니다. 적어도 7월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걸 알면서 이걸 내려보는 이유는 뭘까요? 명피용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했어. 결국 교사가 안 했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2년째.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별다른 준비 없이 새 학년을 맞으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는 어느 학교, 어느 교사를 만나느냐에 달린 복불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이 회사에 인턴을 거쳐서 기자로 최종 합격을 했는데 동료 인턴이 김 사장 딸의 합격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사가 이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턴 선발 뒤 기자로 채용한다는 지난해 동아일보의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을 하려면 11,000자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자기소개 동영상까지 내야 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많기는 해서 왜 이렇게 보려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많이 서로 나눴던 게 사실이죠. 선발된 인턴은 11명. 2달간의 인턴 과정과 임원진 최종 면접을 거쳐 9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포함됐고
인턴 A씨는 특혜 채용을 의심했습니다. 사장의 딸인 만큼 부장과 팀장들이 하는 인턴 평가에서도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무진이 올려보내도 결국 판단은 임원진 몫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사장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A씨는 당시 대학 4학년이던 김 사장의 딸은 다른 인턴들과 달리 알려진 스펙이 없어 더 의심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언론사 준비생과 현직 기자 등 900여 명이 있는 익명 대화방에 사장 딸은 끼워 넣어서 합격시켰다. 공채로 남을 들러리 세웠다고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노력보단 운이다. 아빠 DNA로 채용이 됐다는 다른 참가자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김 사장이 딸의 최종 면접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동아일보가 불공정 채용을 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언론사인 점이라든가 본인도 최종 면접까지 갔던 점이라든가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의견 표명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난생 처음 고소를 당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 단계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언론기관에서 이제 고소를 당하니까 판결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 동아일보 측은 MBC에 채용 절차는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려 고소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교수가 됐다는 자랑글을 온라인에 올려서 논란이 됐던 아주대 교수. 이번에는 과거에 그린 만화를 두고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혹스러워진 병원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주대의대 해부학과 정민석 교수가 아주대학교 의료원 공식 웹진에 연재한 만화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여성은 팔자가 사납다. 아가씨를 눈보약으로 칭하는가 하면 여학생을 두고 술집 아가씨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의대 여학생의 얼굴은 꽃 피었다가 시든다며 외모 품평도 해놨습니다. 성추행은 살살 만지는 놈, 성폭행은 세게 만지는 놈이라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표현. 여성 비하를 넘어 여성이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도리는 아랫도리라는 등의 직접적 성희롱 발언도 등장합니다. 정 교수는 지난주 내 도움을 받은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아 조교수가 됐다는 자랑에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성희롱 만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해랑 선생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2000년부터 6년간 의료원과 언론사 등에 연재해온 만화는 200여 편. 의료원 측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주에야 정 교수의 만화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여 편에 달하는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의 성인지 감수성과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은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외연이신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정 교수의 아들을 조 교수로 뽑은 연대 원주의대 측은 임용을 취소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저자로 등재된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대 의료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출입할 때 사용했던 서울 성균관 문묘의 지붕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중기로 사다리차를 옮기다가 지붕 위로 떨어진 건데요. 임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떨어진 사다리차. 기중기가 사다리차를 들어올린 뒤 조심스럽게 지붕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9톤짜리 사다리차가 떨어진 기와지붕은 가로 6.5m, 세로 4.7m가 파손됐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보물제 141호인 성균관 문묘 동산문 위에 사다리차가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종로구청이 문묘 내부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 위해 9톤 사다리차를 문 위로 옮기던 중 크레인 바가 끊어진 겁니다. 크레인으로 이 차를 내리려고 그랬었는데 와이어를 걸었잖아요. 와이어가 끊어져갖고 위에서 떨어졌다고 지금. 문화재청은 사다리차를 들어올리던 크레인 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곤 있는데 크레인을 옮기다가 밧줄이 끊어진 거거든요. 안전관리 측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시공사 측에서. 이번에 날벼락을 맞은 문묘는 태종 7년인 1407년에 중건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탔고 현 건물은 임진왜란 후 재건립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복구는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메련입니다. 사람 없이 운영하는 24시간 무인 점포들을 노린 절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원주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무인 점포가 털렸는데 이 범인은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2시쯤 점포에 들어온 남성과 여성이 두리번거립니다. 남색 점퍼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젊은 남성. 품 안에서 공구를 꺼내 계산기 잠금 장치를 뜯어냅니다. 여성이 계산기를 열고 돈을 가방에 담는 사이 남성은 문을 살짝 열고 망을 봅니다. 장갑을 벗고 도망갈 준비를 하던 남성. 하지만 뭔가 부족한 걸 느낀 남성이 직접 계산기를 열더니 지폐를 한 움큼씩 꺼냅니다. 가방 속에, 주머니 속에 지폐를 우겨 넣은 두 사람은 서둘러 점포를 빠져나갑니다. 잠금 장치를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현금만 100만 원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열심히 예쁘게 갖고 온 매장이었는데 1분도 안 돼서 제가 번 것들을 가져가니까 되게 허무하고 기운이 빠지죠. 그런데 이들은 앞서 지난 1일에도 강원도 원주의 무인 점포를 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도 남성이 잠금 장치를 풀고 여성이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가지고 한 푼이라도 좀 더 벌고자 한순간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다 털리고 나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이들은 점포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CCTV를 쳐다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맨손으로 만진 계산기에서 지문을 확보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할리우드 배우 출신 메건 마클이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저버릴 생각까지 할 만큼 괴로워서 왕실을 떠났다는 건데요. 충격적인 고백에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정현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폭탄 발언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앞에 연꽃이 그려진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마주 앉은 메건 마클.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인 그녀는 첫 아들 아치를 임신했을 때 왕실 가족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화려해 보였던 겉모습과 달리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I knew that if I didn't say it, that I would do it. And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언론들이 형 윌리엄 왕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과 메건 마클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했지만 왕실은 침묵했다는 겁니다. Did you make Kate cry? No, the reverse happened. 남편 해리 왕자 역시 어머니 다이애나비가 겪은 비극이 되풀이될 것 같아 왕실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Trapped within the system, like the rest of my family are. My father and my brother, they are trapped. They don't get to leave. And I have huge compassion for that. 미국 CBS 방송국은 인터뷰 독점 방송을 위해 최대 100억 원을 오프라 윈프리의 제작사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리 부부는 인터뷰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영국 왕실을 떠나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부부의 충격적인 폭로에 영국 전체가 떠들썩했지만 왕실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방영 사흘 전 메건이 왕실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왕실이 즉각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던 만큼 조만간 반격에 나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 평소처럼 아이들이 등원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서 졸지에 부모와 아이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철거 대상인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0세대가 들어설 대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덩그러니 남은 2층짜리 어린이집 건물 앞을 법원 집행관과 용역이 막아섰습니다. 철거를 위해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켰습니다. 등원을 못하고 있어요. 애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직장에 데리고 간 엄마들도 있고 갑자기 휴직 그거 낸 엄마들도 있는데 부모들은 아이를 집으로 그냥 데려왔고 일하는 엄마들은 급작스레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이곳 원생들은 모두 60명입니다. 당황한 학부모들은 일단 구청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하니까 일단 다른 원에 보내는 게 자기는 싫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원 거부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4월 말까지 그냥 끝까지 있겠다고. 원인은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 탓입니다. 20억 원을 보상금으로 달라는 어린이집 측과 8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조합 측이 맞서다 끝내 강제 집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주변에 땅값이요 막 배로 올랐는 거예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유지를 하니까. 이 재개발 구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어린이집 측은 지난 1월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린이집에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개고장을 보냈고 개고장의 기한은 만료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다음 달쯤 새로 짓는 건물로 옮기겠다며 조합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어린이집이 그동안 아이들을 볼모로 많은 보상금만 노려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애꿎은 아이들만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오르기만 할 것 같던 코스피가 최근엔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오늘 또다시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20대 남성이 취약했고 증상이 도박 중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박모 씨는 1년 전부터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빠진 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손해를 한 번 심하게 본 적이 있어요.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억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내내 주식 시세만 봤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월요일만 되면 이제 미친 듯이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바쁘고 모르지 그냥 주식창만 열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씨의 증상은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주식이 도박인지 몰랐어요. 결국에는 이혼까지도 하게 됐고 가정까지 잃었을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코스피 3000시대. 박 씨처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 상담센터 게시판에는 3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 주식을 끊고 싶다는 투자자들의 글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주식 중독 상담 건수는 1년 새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주식 관련 상담은 꽤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식 광풍 때문에 안타깝게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빚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중독 전에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단타 매매입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20대 남성은 지난 한 해 투자한 원금 대비 68번을 사고 팔았습니다. 거래는 가장 많이 했지만 정작 수익률은 3%대로 꼴찌였습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 젊은 층이 기대 수익률이 조금 지나치게 높아요. 전문가들은 능력에 맞는 투자를 하고 높은 기대는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기소와 수사권 분리도 꾸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는데 다만 검찰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질서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나흘 만에 열린 법무부의 업무보고.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한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질타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의 빌미로 삼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의견도 듣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여권과 검찰의 불필요한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원칙과 방향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검찰개혁은 과거 윤 전 총장도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얼마씩 부담할지 길고 긴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됐습니다. 전보다 5배를 더 내라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대로 원만한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부담을 5배 이상 원했습니다. 첫 해 13% 인상에 해마다 국방 예산 규모에 따라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퇴짜 놓았습니다.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그렇게 1년 넘게 협정 공백 상태로 지내다 이제야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의견 일치를 보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가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혀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수준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1년짜리가 아니라 2025년까지 적용되는 6년짜리 계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의 화상회의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대면 협상을 하기로 한 것부터 기대를 낳았습니다. 원칙적 측면에서 또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가서명은 다음 주 중반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라고 비난했던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40여일 만에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를 향한 폭력 진압 수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방패와 휴대폰 촬영, 여성들의 전통 의상을 이용해서 군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미얀마 만달레이의 수로, 한 시위대 남성이 군부에 쫓깁니다. 다다른 곳은 막다른 수로 끝. 공지에 몰린 남성이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히지만 쫓아온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군복을 휘두릅니다. 영상을 찍던 소녀는 결국 두려움에 이불 속으로 몸을 감춥니다. 군합발로 밟고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이 장면들은 모두 미얀마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찍은 휴대폰 영상들. 전 세계 SNS에 공유되며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주목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 카인의 피격 장면도 시민들의 영상에 담겨 군부의 총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됐습니다. 미얀마 여성들의 전통 치마인 타메인은 군부의 마을 진입을 막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속옷이나 타메인 같은 여성의 옷을 걸어둔 빨랫줄 밑을 통과하면 불행이 닥치고 남성성을 잃는다는 미얀마의 속설을 이용한 겁니다. 군부가 빨랫줄을 자르는 동안 시위대가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 효과를 보면서 타메인 시위의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으로 인한 사망이 늘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과 보호용 조끼를 공짜로 나눠주는 시민도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며 반드시 살아와 달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방패를 들고 최루탄을 걷어내기 위한 배드민턴 채와 물이 가득 찬 비닐봉지를 들고 거리로 나선 미얀마 시민들. 이런 처절한 항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한 군부는 주거 지역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등 시민들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현재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등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특징이 있죠. 매우 이례적인 현 구도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최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의원만 30명 넘게 참석해 지지율 1위 주자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진 찍고 싶어 기다리고 계신데. 어디다? 오시라고. 유력 주자와 사진을 찍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취재진과의 문답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과분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제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작년 8월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처음 1위로 올라선 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출렁이는 흐름입니다. 야권 지지층의 일시적인 결집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재 야권의 강력한 주자가 잘 안 보이는 데다 윤 전 총장도 정치 입문을 강력히 시사한 만큼 당분간 양강 구도는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주자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없고 당직도 이 지사는 부대변인이 전부, 윤 전 총장은 아예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선 1년을 앞두고 여야 주자 1위가 모두 의정 경험이 없다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정치의 핵심인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주자들이 관심을 흡수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취약한 당내 기반은 향후 약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친문 세력의 지지 확보가 과제이고 윤 전 총장 역시 그동안 제3지대 주자들이 예외 없이 낙마했던 역사는 물론 보수 후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했던 전력이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네, 두 주자의 상황을 보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겠죠. 과거 대선 결과만 봐도 1년 전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여야의 추격 주자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수는 무엇인지 이호창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외부 일정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소화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내일부터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재보선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꿈꾸시던 그러한 서울을 앞당겨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7개월간의 대표직을 내려놓는 이 대표에게 이번 선거전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서울, 부산 가운데 적어도 1승은 거둬야 지지율 반전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승부에 불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전패할 경우엔 친문 제1후보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동시에 다른 유력 후보의 급부상을 재촉할 공산이 큽니다.
당장 정세균 총리가 4, 5월쯤이면 대선 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김경수, 임종석, 추미애 등도 합류할 명분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권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일단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지지율 10%를 넘기는 후보가 아직 없는 상황. 유승민, 원희룡 두 주자가 있지만 지지율이 아직 미미하고 황교안 전 대표도 재기를 도모하고 있지만 당내부터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앞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복당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어느 정도 야권에서 대선에 누가 나오느냐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하나고 네. 좀 정리되면 저는 달라질 거다. 이들이 야권 대표 주자가 되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지대 후보군부터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결국 제1야당 후보가 반전의 성공에 본선에 진출하려면 제3지대 후보로 쏠리고 있는 민심부터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자, 대선 1년, 재보궐선거 한 달을 앞두고 MBC가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팩트체크하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 기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팩트체크를 한 결과인 거죠? 맞습니다. 네,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분석해 가장 정확한 값을 추정해냈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사퇴한 이후 선호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호도는 정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팩트체크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8년 이후 실시된 213개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요. 또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가 함께 통계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핵심만 꼽자면 성향과 추세를 고려한 분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김치찌개라도 그 조리법에 따라서 매운맛이 다르듯 여론조사도 기관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런 특정한 성향을 걷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추세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 여론이 시시각각 변하긴 하지만 어제의 여론과 오늘 여론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조금 이게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벌어지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분석을 했다고요? 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자 구도일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1위로 앞섰습니다. 다만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자, 후보 단일화로 1대1 대결이 펼쳐질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범야권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다소 박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분석 대상이 여론조사다 보니까 애초에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 그럼 MBC의 분석도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추세는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죠?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6.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팩트체크 내용은 조사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마다 업데이트되는데요.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 유독 20대 여성이 심하게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의 사회적 지반이 약하다는 뜻인데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한국 사회 20대 여성의 코로나19 실현기를 조희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26살 안지환 씨. 해외 취업을 준비해왔던 안 씨는 코로나19로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손세정제 공장을 갔었고요. 그나마 좀 사람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매니큐어 공장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또 잠시 일했었어요. 대부분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언제든 그만둬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까지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돈 못 준다. 더 힘을 잘 줄 수 있는 남성들은 널리고 널렸다. 피아노 선생님인 29살 김모 씨. 낮에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자신만의 학원을 차리기 위해 돈을 모았던 김 씨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꿈을 접었습니다. 강제 지원했을 때는 12만 원까지 받아봤고요. 알바도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리하게 됐어요. 김 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여성 실업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봄부터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해 10월부터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취업자 수 감소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숙박 음식점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고용 충격은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해오던 20대 여성들에게 집중됐습니다. 20대 여성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퇴직한 적이 있었고 40%가 서비스 판매직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노동의 문제는 사실 노동 생애의 시작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 출발점에서부터 좌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걸친 어떤 노동 이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는데 20대 여성의 자살과 자살 시도는 오히려 늘었다는 중앙자살예방센터 등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위한 취업 대책,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주심 재판관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논의 때문에 탄핵 심판의 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잡히자 임 전 판사는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이 탄핵 소추된 건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상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때문인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이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임 전 판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하느라 지난달 26일 잡혔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미뤄졌고 그 사이 임 판사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대리인단은 임기는 만료됐지만 그보다 앞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헌재가 임기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위헌 행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미뤘던 변론 준비 기일 일정을 다시 잡는 등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사과한 여당 후보, 맹폭한 야당 후보인데 여성의 날에 사과한 여당 후보, 자, 여성 후보라면은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겠죠. 예,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선 다양한 여성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사죄의 의미로 시민 여러분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는 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사과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오면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공식 사과한 게 처음 아닌가요? 예, 책임을 통감한다, 당이 사과해야 한다 같은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고심 끝에 여성의 날에 공개 사과를 실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 후보들은 그 사과를 한 거를 두고서 오히려 비난을 했어요. 예,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의 사과에 분노한다고까지 했는데요. 네. 어떤 대목에서 화가 났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전임 시장 장례식은 물론 장지까지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출마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자, 출마 자체가 2차 가해다. 애초에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예 출마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사건에 대한 사과보다는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안 후보의 비난과 관련해 박 후보 측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박 후보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 간 건 맞지만 장지에 따라가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도 가세를 했죠. 예, 오세훈 후보 역시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 그 여성의 날을 맞아서 사과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런 절절한 진심을 담은 사과가 과연 여성의 날이라야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 야당 여성 의원들도 합동 공세를 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진실로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의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를 펴는 건데 민주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죠? 예, 일단 후보들의 공개 사과로 몸을 낮춘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야말로 권력형 성비위나 여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여성 후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님의 서울시장 선출은 성평등을 진전시킬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들께서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을 선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두 100명 가까운 광역 단체장이 나왔는데요. 네. 여성 단체장은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첫 여성 단체장 당선이라는 화두로 성범죄 프레임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의 유권자들은 양쪽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다시금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기질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대기 흐름이 막힌 탓에 밤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는 오늘보다 공기가 더 탁해지겠고요. 특히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서는 안개까지 무척 짙게 뒤엉키겠습니다. 출근길 시야가 무척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그동안 날씨 변덕이 워낙 심해서 적응하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아침에 꺼내입을 외투가 낮에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상에 따르면 한동안 예년 이맘때보다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6시 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도 뿌연 먼지와 안개가 남아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 1도, 대구 3도, 광주 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5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맴돌겠고요. 주 후반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